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연초부터 회사채 발행 시장이 뜨겁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대규모로 회사채를 찍어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8% 가까운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수요 예측에만 모집액 대비 10배가 넘는 자금이 몰리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회사채 시장이 호황인 이유가 무엇이고 올해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채 투자를 이어가도 될지 오늘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이 과감한 AI 규제 완화, 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AI 경쟁은 물론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요. 탈규제가 디지털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을 사려는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네.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던데요. 네, 정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네. 물론 이게 금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금값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실물로 그 금을 소유하려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물로 금을 사는 대표적인 방법이 골드바. 네. 이게 이제 무게마다 되게 다양하게 판매를 하거든요. 이 골드바를 사려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골드바를 이제 시중에 공급을 하는 한국조폐공사가 이제 원자재가 너무 이제 부족해서 이제 골드바 더 이상 못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네, 공급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그 골드바를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개인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네. 이제 조폐공사가 판매를 중단하니까 그 한국 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또 일부 받고 있기는 한데 네. 이 금거래소는 또 이게 무게가 다양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은행들은 되게 무거운 것만 큰 단위 용량의 골드바만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네. 이 개인들이 많이 사는 예를 들어서 한 돈짜리 뭐 100g 단위 이런 것들은 진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kg짜리가 지금 골드바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 1kg. 1억 네. 천만 원이죠? 1억 7천만 원. 그 정도예요. 까지 예. 올랐고 많이 비싸졌죠. 그 한 돈짜리는 70만 원 가까이 되고요. 10돈짜리도 요즘 많이 구매하신다는데. 한 돈짜리 골드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골드바는 네. 한 돈짜리. 네. 아까 말씀드린 게 1kg짜리 골드바. 네. 네, 그거는 이제 1억 7천만 원. 네. 그리고 10돈짜리는 650만 원 정도 거래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네. 그람 단위로 나눠 보면 15만 6천 원을 어제 기준으로 이제 돌파를 해서요. 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가격은 많이 오른 건 다 아실 테지만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이 지금은 더 커요. 그래서 지금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금은방 다니면서도 이 골드바 살 수 있는지 문의들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금 말고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은 그런 거를 소재로 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진 건데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요 톤당 $10,000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런던 시장, 유럽 시장이 있고 미국 시장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꽤 난다는 거예요. 미국이 더 비싸졌어요. 네네. 톤당 한 $800 이상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졌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내에 공급 부족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뭐 얼마 전에 알루미늄도 포함이 됐죠.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원자재 비싸질 거야라는
걱정들을 하면서 원자재 사재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그렇군요. 기업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싸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물량을 확보해 놓자라는 심산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지금 물량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유럽 시장보다도 $800, 예를 들면 구리는 톤당 $800 이상 더 비싸지는 이런 시장 간 격차, 가격 격차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뭐 이제 그 원자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알루미늄 자체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이 물량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그 관세 공격이 과연 미국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런 논쟁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1930년에 그 미국 의회를 통과했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요즘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스무트홀리 관세법. 네. 이게 당시에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관세를 평균 40% 이상 높이는 근거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미국 내 산업이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품 가격을 다 인상시키면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 무역을 위축시켰고 나중에 대공황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장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던데요. 네. 그때 한번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서 사실 반백년 넘게 미국은 저율 관세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주의 시대에 돌입했었는데 이제 이걸 트럼프가 지금 다시 깨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의회 청문회에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그 이유는 지금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자유무역 사례들에 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지만 네, 역사적으로 네. 봤었을 때 자유무역 사례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평가를 되고 있다. 그런데 네. 이런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국이 존재할 경우 잘 작동하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해서 이 파월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좀 애둘러서 비판을 했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네. 어쨌거나 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의 그 정책 지금의 그 강도를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당장 오늘 밤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게 상호 관세 조치는 11일이나 12일 중에 발표를 하고 즉시 발효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철강 알루미늄 그 포고문 발표하면서도 또 재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상호 관세 발효 그 기간이 이제 해당될 수 있으니까 상호 관세라는 거는 보편 관세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를 어느 정도로 매기면 이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그렇죠. 네. 비례적인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이제 관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무역 적자 폭이 큰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도라든지 유럽연합, 태국 이런 나라들이 일단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우리는 좀 한 발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어서 양국 교역의 98% 이상이 이제 무관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호 관세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엔 좀 비껴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다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사실상 FTA도 무력화시키고 있는 단계여서 안심하진 못한다.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지난달 그 금융권 가계 대출이 얼마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거죠? 이게 전 금융권 가계대출 기준으로는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네,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인데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전월 대비 9천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작년 4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에 계속 증가폭이 늘어났습니다. 여름에 8월에 굉장히 많이 여름에 증가했었죠. 특히 네. 정점이었죠. 그때가 10조 원 가까이 9조 8천억 원까지 당시 증가폭이 확대가 됐었고 그러다가 네. 이제 하반기에 가계대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증가폭이 또 줄다가 12월에는 이제 1조 4천억 원대까지
줄었고 이제 지난달에 1월에 9천억 원 줄어들면서 감소 전환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은행권의 가계대출 기준으로 보면 2달 연속 네. 감소세가 이어진 겁니다. 역시 가계대출 전반적인 감소세는 주택거래가 좀 둔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가 지난달의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3조 3천억 원 증가를 하면서 전월 증가폭보다 조금 줄었고요. 네. 특히 이제 걱정했던 게 1금융권을 먼저 타겟으로 해서 1금융권 가계대출은 좀 줄었는데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갔었거든요. 네. 지난달은 2금융권의 그 주담대 증가폭도 1조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지정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죠. 네, 조금 전에 어디죠, 정확히? 서울시 그 송파구 그 잠실동 또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네. 이 일대가 이제 국제 교류복합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네. 그 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잠삼대청 이쪽이군요. 네, 정확히 아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제 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에서 291곳에 해제를 하기로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는 사업지 123곳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추가로 해제가 됐습니다. 아직 다 네. 해제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어디죠? 뭐 이제 국제 아까 교류복합지구 중에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14곳이 여기 해당되고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가 봐요. 여기는 네. 이제 안전진단 정도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들. 네. 뭐 그 외에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네. 아시겠지만 다 재정비 단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 네. 그리고 공공재개발 34곳과 또 투기 과열지구 내에 신속통합기획지역으로 또 14곳이 지정된 곳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도 현행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투기 과열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해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일단은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청장 허가 없이 주택이나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을 거래할 수 있고 또 실거래 의무 같은 것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갭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에 연달아 수조 원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일 LG에너지솔루션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최대 총 8천억 원 모집에 3조 7,4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공방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도 이 흥행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채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선임 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초부터 이제 회사채 발행이 이어지고 발행하면 연이어 흥행하는 등 최근 회사채 시장이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활발할까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다, 지속되고 네.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회사채가 활발하게 발행이 되려면 네. 이제 투자자 사이드, 예. 그다음에 발행자 사이드를 다 봐야 되는데 그렇죠. 발행자는 주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네, 기업들이 네. 발행하는 게 회사차잖아요. 네. 기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시장 금리가 꾸준하게 하향 추세를 보이니까 네.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금리 매력도는 오히려 높아진 거죠. 상태죠. 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더더군다나 올해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어느 순간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로 예. 금리가 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서둘러서 금리가 혹시라도 오르기 전에 네.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겠다라는 이 수요가 1월달, 2월달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투자자 사이드에서 봐도 네. 이제 회사채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것이 지금 은행 가서 보시면 예금 금리가 2%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회사채를 보시면 낮은 것도 2%대 후반, 네. 좀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3% 그리고 4%대까지도 네. 지금 회사채 금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예. 그 높은 그보다도 더 높은 금리도 있지만, 근데 보통 3%에서 4%대에서 금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금을 드느니 차라리 회사채에 가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리자 이런 수요들이 몰리면서 네. 발행도 활발해지고 투자도 활발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서로 유인이 지금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인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자본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지만 여러 투자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네.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는 상대적으로 않으시죠?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회사채 투자 인구가? 회사채 투자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회사채 시장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네.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 인구의 10%가 채 안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자체가 네. 많지가 않거든요. 네. 채권은 전통적으로 기관 투자자, 기관 네. 투자자들의 영역이라고 예. 인식이 되어 왔고요. 예. 직접 투자하시는 개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지금은 주식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관세 폭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한 자산들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채권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이제 회사채가 발행이 돼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증권사 가서 계좌를 여시고요. 네. 거기서 이제 채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보통 네. 주식 투자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증권사 가서 계좌부터 열잖아요. 네, 네. 이미 주식 투자 계좌가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채권을 얹기만 하면 되는 네. 거거든요. 따로 추가로 더 계좌를 여실 필요는 없는데 네. 주식 계좌조차 없으신 케이스라면 증권사 가셔서 계좌 여시고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종목의 채권을 선택을 해서 매수 주문을 내시면 네. 손쉽게 굉장히 우리 HTS나 네. MTS 하듯이 네.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관세 말씀 잠깐 하셨고 금리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 매력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회사채 시장에 개인이든 그러니까 수요자든 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든 다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연준도 금리 인하에 좀 소극적이고 당장 파월 연준 의장만 해도 금리에 대해서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간밤에 또 발표했더라고요. 네, 일단 회사채 투자에 가장 적기는 사실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회사채 투자에 가장 적기라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네.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역외관계라고 하잖아요. 예, 역외관계거든요. 그게 왜 역외관계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채권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네. 보통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 네. 오늘 가격이랑 내일 가격이랑 비교를 해서 그 가격 격차를 네, 네. 오늘의 가격으로 나눠서 이게 수익률을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똑같이 수익률이라고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흔히 다르죠? 알고 있는 계산 방식이 아니고요. 네. 현재의 가격을 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시키는 개념인데 네, 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수익률이 아니고요. 할인율의 할인율이라고 봐야 개념이라고 되죠. 보셔야 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거는 네. 성격상 할인율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수익률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착각을 혼돈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채권에서는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네. 반대로 수익률이
내려가면 네.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다시 현상들이 좀 나타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3%인데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해서 0.25%포인트 인하돼서 2.75%가 된다. 네네. 그럼 이후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 금리는 2.75%로 7%가 되는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잖아요. 건데. 근데 그러면 기존의 3% 이자 지급 채권 수익률이 더 높은 거니까 아닌가요? 이제 그 채권이 더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더 채권, 높은 가격으로 매력적인 채권이 매력적인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3% 나는 이미 3%를 지급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자율이 2.75%로 떨어지면 네. 그다음부터는 채권들이 2.75%로 발행이 되거든요. 네. 내가 3%를 주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채권이 네, 돼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떨어질 때는 네. 가격이 오르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지 생각만큼 인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아까 말씀한 수익률, 할인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익률이라는 네. 것은 그냥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시장 금리라는 게 사실상 채권의 수익률 개념인 거거든요. 따라서 시장 금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올해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라는 기대감이 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사실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관세를 강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 보통 국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결과로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금리를 내릴 수가 오히려 없죠. 오히려 되죠.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네.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채권 투자에는 네.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 아까 이제 지금 회사채 금리가 지금 떨어져서 자금 조달을 더 서두르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다시 올라갈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조금 많이 발행해 놓자. 그렇죠. 이런 우리 은행 수요들이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까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래 투자를 위해서라도 돈을 미리 이제 빌리는 거잖아요. 네네, 회사채를 맞습니다.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산업군이나 섹터들의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네. 주식 시장은 산업군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2차 전지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네. 주가가 오르는 네. 이런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의 접근이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지불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음. 동일한 산업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기업은 더블 A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은 싱글 A나 트리플 B를 받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채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 현재 기업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냐 또는 신용 상태가 충분히 이러한 자금들을 제대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태이냐 이것을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섹터나 뭐 산업군 이런 것의 의미보다는 네. 기업의 신용도, 신용 등급, 재무 상태 개별 이런 기업의. 이런 네.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기사였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 금리가 높은 회사채 위주로 투자할 경우에 뭐 3년물 기준 BBB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 회사채를 현재 9%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트리플 B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예.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8.993%인 거니까 사실상 9%라고 볼 수 있겠죠. 8.993%. 근데 회사채 금리는 수익률은 신용 등급에 따라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기준 더블 A 마이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기준으로 네. 3.28%의 수익률이 지금 고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트리플 B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리플 B 마이너스랑 비교를 해보면 8.993%, 네. 더블 A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3.228%란 그럼 말이에요. 5.77 이렇게 차이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퍼센트 신용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 트리플 B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무슨 의미냐?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트리플 B까지가 투자 등급인 건 사실입니다만 네. 같은 투자 등급 안에서도 그 수익률의 격차, 다시 말해서 위험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A 등급과 트리플 B 등급 간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B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사실 상당히 위험성이 거기 들어가 있는 회사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실 그럼 필요성이 채권 있습니다. 상환 가능성, 내가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죠. 네, 예를 네. 들어서 지난 4분기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재정 상태가 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상환 자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빌린 자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예를 들자면 2개년 또는 3개년 정도의 그런 영업 실적들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뭔가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반기에 회사채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하면 신용 등급이 좋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 네. 신용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사이에 그 수익률의 격차가 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 정책일 텐데요. 관세 정책을 쓰게 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국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여기에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네.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계속해서 어떡하겠어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된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또다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네. 있습니다. 관세로부터 오는 효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부터 오는 효과들이 합쳐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특히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실적 악화가 여기에 더 크게 집중될 누적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물론 좋은 신용 등급의 기업들의 수익률도 금리도 살짝 오르겠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수익률은 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각종 기관들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계속 좀 하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연말보다 또 지금 그렇죠. 보면은요. 네, KDI 같은 경우는 지금 KDI도 그렇고요. 1.6%잖아요. 예, 그럼 이제 영업이익을 통한 현금 흐름이 기업들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등급 하향 압력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업종의 채권 매매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요, 그 어떻습니까? 회사채 이제 투자한다라고 할 때, 가정을 할 때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하고요, 중도 매도 전략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금리 하락기에는 중도 매도를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진 시기에는 네.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죠. 예. 특히나 만기가 긴 채권들 네.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중도 매도 전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채권에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이제 접근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았는데 안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네,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도 매도 전략보다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죠. 보통 만기가 가장 기게 30년물인가요?
회사채에서는 30년물은 거의 발행되는 사례들이 잘 없고요. 30년물, 50년물은 주로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네, 채권들. 그러면은 그냥 보통 한 10년물, 5년물 이렇게 하나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3년물에서 3년물. 5년물짜리가 가장 많고요. 네. 길어도 10년물을 넘기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기 채권은 그만큼 금리 민감도가 큰 거죠. 큽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변화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싶으면 약간 단기가 더 유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리 변동에 내가 조금 이렇게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만기를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아까 이제 기관들이 많이 하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채권을 많이 투자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직접 회사채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채권형 ETF 이런 건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해오시거든요. 네. 채권형 ETF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네. 개별 채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채권형 ETF는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듯이 손쉽게 그렇게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유동성도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할 때 손쉽게 살 수 있고 원할 때 손쉽게 매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개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직접 딱 찍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네. 보통은 이런 개별 채권은 시장 유동성이 높지가 않아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또는 원할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가 라고 하기에는 조금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 거라고 보세요? 그 비중을 만약에 나눠서 해야 되나요? 비중은 직접하고. 개별 채권을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만 채권 투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처음 채권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개별 채권보다는 아무래도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네. 단일 종목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묶어서. 몇 가지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네, 묶여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채권 ETF를 활용하셔서 조금 더 경험을 쌓는 뭐 이런 것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뭐 볼 수 지난해나 있죠. 그 지난해 정도의 그 ETF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됐었을까요? 금리 하락기에는 네. ETF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ETF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기가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5년 정도의 만기를 가진 평균 만기를 가진 ETF라면 금리가 1% 정도 떨어지게 되면 네. 수익률은 연간 5%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어쨌든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회사채 투자, 뭐 주식 투자가 좀 불안하다 하면 한번 해볼만 하긴 한데 잘 안 해본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가장 큰 거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부도라든가 이런 게 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신용 위험에 빠져서 나의 원금과 이런 부도 위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부도만 안 나면 괜찮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따라서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판단하실 부도 필요성이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을 보면 아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도 네. 위험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트리플 A 등급 정도 된다면 부도 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그럼 볼 수 우리나라의 있죠. 그 회사채의 그 신용 등급을 판단하는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신용평가사들인가요? 네네, 국내 신용평가사 3개 회사가 신용평가 등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용평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아주 생각이 중요합니다. 드네요. 자, 그런데 그럼 신용 등급 외에 또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신용 등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가 분기 있어요. 실적, 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대부분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네. 그 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거는 있습니다. 다 공개하게 다 돼 있죠. 공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은행에 전화해서 아니면 증권회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면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 회사채의 경우는 그 세금과 수수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참? 네, 일단 그 채권형 ETF와 개별 채권은 세금 부과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것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개별 채권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요. 네, 네. 그리고 중도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중도 매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매각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15.4% 네. 원천 징수가 이자 되고요. 소득세군요. 이제 네, 이자 소득세가 결국은. 부과가 네. 되는 거죠. 그리고요?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매매로부터 발생했든지 또는 분배금을 받든지 상관없이 네.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래서 15.4% 동일하게 부과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자와 배당은 네.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합산. 네, 종합 과세가 되잖아요. 종합과세, 네. 예, 종합 과세 된다는 거 또 네.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올해 전반적인 회사채 시장이 어떨지 잠깐 좀 생각해봤는데 가장 최적의 투자 전략은 뭘까요? 주의할 점하고. 일단 최적의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 상승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차익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 확보에 조금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채권 투자에 익숙하지 경험이 많지 않는 투자자분이라면 당연히 ETF부터 시작을 해서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 그리고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예, 이 디지털 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 혁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존 방식의 성장이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혹은 경제 전반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개별 경제 주체의 혁신이 겹겹이 쌓일 경우에 경제 전반적인 혁신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인 혁신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축이 규제 완화입니다. 네. 우파와 좌파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탈규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죄침이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에서 어떤 규제 완화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특히 영국에서 최근 발표된 혁신 정책인 옥스퍼드 캠브리지 아크 정책이 무엇인지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규제 완화 기조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죠, 박사님. 맞습니다. 이게 원래 우파의 논리라고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이제는 좌파 우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규제 완화 자체가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구조적인 개혁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미션들이 이제 각국에 주어진 겁니다. 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정부 축소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었죠. 공무원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도 2023년에 규제부를 설립해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관련한 문제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유럽연합에서도 지난 2024년 1월에 기업에 부과된 다양한 보고 의무를 25%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중소기업은 35%까지 줄이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이 강력한 국가 개입으로 유명한 국가들도 탈규제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비관료 운동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하고 있고 네. 베트남에서는 전체 정부기관의 4분의 1을 폐지하겠다라는 계획을 얘기할 만큼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국가들이 이 행정체계의 점진적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규제라고 하면 다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규제는 결국 제도입니다. 제도는 경제 주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비용과 편익을 규정한 게임의 규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데에는 사실 다 상황적인 맥락이 존재를 합니다. 규제가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네. 좀 극단적인 예시를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19세기 초반쯤 예시를 들어보면요.
도량형이라는 게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수량하고 무게가 다르다 보면 네. 가격도 제대로 책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 규제라고 하는 건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상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줄일 수도 있고요. 금융 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해 주기도 하고 또 다양한 차별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모두 이 규제가 담당을 합니다. 네. 문제는 유익한 규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우리가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수에 세균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 관료의 노력들은요, 의도치 않게 아무런 영양소가 없는 생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 죽이는 거죠. 그렇겠네요. 모든 영양소를요. 네. 한편에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네. 규제의 적절성을 비교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주관성이 개입이 됩니다. 네. 미국 은행들은 법적으로 $10,000 이상의 인출을 하거나 예금 거래가 발생을 하면 통화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네. 이에 대한 비용 추정치가 정부와 은행 간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는 보고서 제출하는데 비용이 한 건당 $3.5밖에 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은행들은 그 비용이 $10에서 $80에 이를 만큼 크다고 추산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불필요한 규제를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이걸 참 비용 편익 분석해서 적절성 평가하는지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이렇게 불필요한 규제 뭐가 있나 좀 예시로 들어드리려고 찾아보니까 네. 웃긴 규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은 화장실 사용 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이라는 표지판을 설치가 의무인 데가 있고요. 네. 호텔 수영장에서는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수 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를 해야 합니다. 게시해야 한다고요. 네. 의무. 네. 프랑스에서는 주택을 매매할 때 공증인이 계약서를 소리내서 읽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규제들이 사실 하나하나 보면 뭐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아주 경미한 비용의 규제인 것 같지만 이게 누적되면 마치 그 걸리버가 난쟁이들이 만든 작은 밧줄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경제활동 전체를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가 경제에 해를 미친다라는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는 있지만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사라져주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IMF 연구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기존 규제 폐지 속도는 현저하게 둔화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도 조사를 해보면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라고 응답하는 국민의 비율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들도 그래요. 이를 뒷받침하고요. 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생산성 통계에도 이게 반영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영국의 공공복지행정 담당자의 생산성은 1990년대 후반보다 20%나 감소를 했고요. 네. 캐나다도 국방을 제외하면 연방 관료제의 생산성이 10년 동안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럽중앙은행의 최근 연구에서는 유로존 5대 경제국에서는 공공부문이 지난 5년간 1인당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 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이기 행정부가 그 정부 효율성 개선을 하겠다 네. 이런 움직임이 이런 큰 틀의 맥락에서 생긴 거긴 하겠네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 뭐 행정명령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읽기도 어려운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였어요. 네.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7, 80년대 평균적인 연방 공무원은 민간 부문보다 3배 더 소프트웨어 도구를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격차가 한 1.7배 정도로 줄었고요. 이 기술적 정체는 이제 결국 생산성 둔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생산성이 50% 증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규제로 인한 부담들은 우리도 공감되는 게 이제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5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고속도로 1마일 건설한 비용이 2016년 가격 기준으로 $85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다 규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절차 때문에 네. 많은 사업들이 묶여 있는 바람에 구현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고요. 네. 선진국에서는 주택 건설에 건설업자가 승인받아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결국 주택 가격 오르는 거로 전가되는군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노동시장 경직성도 큰 문제입니다. 필수 자격증 요구되는 직업군이 증가되는 거예요. 제빵사, 미용사, 도장공 이런 직군들도 네. 정식으로 일하려면 다 면허를 취득해야 하다 보니까 네.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가 혁신을 위해서 이런 규제를 좀 풀어내야 될 텐데 아까 모두에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최근 발표된 혁신 정책인 옥스포드 캠브리지 아크 정책이요? 예,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좀 재밌어서 규제랑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당이 추진 중인 옥스포드 캠브리지 아크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두 대학인데요.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영국에서 이 두 대학 말고 세 번째 대학이 생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600년이래요. 왜요? 왜 그러냐면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 졸업생들은 타 지역에서 강의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네. 이동이 불가능했던 거죠. 네. 도시계획법도 이러한 기조에 의해서 설계되다 보니까 하나의 규제로 크게 작용을 하고 해당 지역은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못한 겁니다. 네. 세계적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최근 영국의 재무장관이 영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 걸쳐 있는 규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 옥캠 아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두 도시를 철도망으로 연결하고요.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과 연구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사실 이 지역들이 혁신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인당으로 보면 특허 출원 건수도 미국보다 높은데요. 네.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철도 연결을 통해서 런던,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삼각형을 연결해서 네.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해 보자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아크라는 말을 쓴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네, 활 모양으로 네, 이런 삼각형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런 네. 삼각형으로 아크 모양을 나중에 가지고 지도를 있기 보시고 때문에 한번 확인해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 이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계획들이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건설 산업이 살아나고 그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야만 하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여러 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많은 이민자 규제가 생겼는데 네. 이렇게 되면 건설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다 스페인으로 빠져나가서 이런 계획이 쓰더라도 건설을 할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을 이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라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영국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규제 기조 속에서 디지털 전환에 어떤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지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이 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서 뭐 무사 안일주의여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도요, 겉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뭐 책임을 싫어하는 사람들 같지만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제도가 낡았는지 다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 역할이 규정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낡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으면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제도 설계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네. 미국에서 공무원의 절반을 해고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도록 규제 감소로 이어지는 건 네. 아닐 겁니다. 제도가 네. 남아있는 한 공무원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한편에서 규제가 철폐된다고 해서 경제 성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방안이 제대로 성공을 하더라도 네. 관세 정책이나 수백만 명의 노동자 추방 정책이 실행될 경우에 그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규제 철폐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내내 이 상황 변화에 따른 전환으로 성공을 해왔거든요. 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내수에서 수출로, 전자산업과 IT로의 전환. 우리는 전환 전문가 국가입니다. 현재 직면한 디지털 전환도 네.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성공할 저력이 있는 국가고요. 규제 완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오늘날 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시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